피가 탁해서 순환이 잘 안 되면 만성통증, 만성염증을 일으키더라고요. 만성염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극심한 두통이 있는 사람, 당뇨나 통증 같은 거예요. 통증을 경감시키고 몸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여러분, 통증으로 고생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통증, 제가 얼마 전에는 저희 가까운 지인이 요로결석 때문에 죽을 뻔한 그 통증의 고비를 넘겼다 하시더라고요. 그 결석의 고통이요, 그 아이를 낳을 때 여성들 산후통이랑 그 출산 통증이 있잖아요. 그거랑 이렇게 비교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말고도 그 심한 통증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진통제를 쓰는 것에 대해서 진통제를 뭐하러 쓰냐, 원인 치료를 해야지, 그런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약의 역사는 사실 진통제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통증이 심하면요, 그냥 살고 싶은 생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나 제발 죽더라도, 차라리 나를 죽더라도 편안하게 해달라는 비명소리가 나올 정도래요. 진통제가 그래서 그 약의 위대함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치료를 그냥 생각하지 않더라도 일단 이 통증만이라도 좀 멈추게 해달라, 그렇게 사람들이 아우성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그러면 우리가 뭐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약성 진통제도 잘 듣지 않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들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CRPS라고 하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면은 다 자기가 꾀병인 줄 안대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멀쩡한 거죠. 그런데 그의 옆에 가족들만 이제 아는데요. 그가 한번 그냥 예고 없이 그 통증이 엄습하기 시작하면 정말 그 옆에서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온몸이 사지가 떨리고 식은 땀에 경련에 그렇게 어마무시한 통증이 있는데요. 그 통증의 원인을 병원에서도 잘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방법이 하다 못해서 하는 방법이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끔 신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는데요. 여러분, 그 딱 통증을 느끼는 그 신경을 절단하는 게요, 그게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경 절단술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저렇게 신경을 절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적어도 통증은 없으려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약간 살짝 좀 약해지는 정도지, 여전히 그 환자는 한 움큼씩의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런 그 통증, CRPS든 아니면 대상포진 후 증후군으로,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생기는 그 통증도 굉장하거든요. 또 통풍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로결석 이런 걸로 인해서 통증도 있는데, 요로결석이야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 그 결석을 깨뜨려 가지고 이렇게 빼내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수술로 통하는데, 대상포진으로 인한 그 통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CRPS 같은 거는 현대의학으로도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거를 마약성 진통제나 신경절단술이나 이런 거를 해도 전혀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 주지를 못하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끝도 없는 그 고통의 늪에서 환자를 헤매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놀랍게도 여러분, 놀랍게도 제약 생기산으로 돼요. 제가 그냥 이거는 명쾌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다른 말이 필요가 있겠어요? 원인이 뭐고, 이렇게 그 치료 기전이 뭐고, 어떤 방법을 쓰고, 조기 치료가 중요하고, 조기 치료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조기 치료를. 조기 치료라는 게,
이렇게 통증이 더 심해지기 전에 조기에 뭐를 진통제를 써서 뭐 누그러뜨리자 하는 건데 그것도 치료 자체가 아니고 사실은 조절법이라고 말을 해야 될 정도로 그냥 병이랑 같이 사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기산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투약을 하면서 저도 병리학이나 생리학이나 그 어떤 그 전에 제가 배웠던 뭐 약물학이나 이런 거 배울 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비밀들을 제가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찾아낸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에게 만성염증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몸에 이렇게 독소가 되는 노폐물이 4종류가 있다는 말씀, 그건 이제 한방적인 개념인데요. 열독이 있고 수독, 식독, 혈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서로 다 맞물려 있거든요. 뭐 수독만 있는 사람이나 혈독만 있거나 열독만 있거나 식독만 있거나 이러기가 어려워요. 몸에 식독이 많으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몸속에 이제 그 음식이 쌓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쓸데없이 이렇게 복부 지방이 너무 많이 쌓여 있고 복부 지방이 많으면 혈독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장에 노폐물도 많잖아요. 장 속에 뭔가 노폐물이 많아서 그거를 식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부 지방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또 피도 탁해요. 피가 탁해서 순환이 잘 안 되면 당연히 열독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은 하지만 딱히 어떤 한 사람에게 봤을 때 이 사람이 열독만 있다, 뭐 혈독만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이 4가지 노폐물이 다 서로 이렇게 어떤 게 좀 심하고 덜하고 이 차이지 다 서로 맞물려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키더라고요. 만성염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당뇨나 통증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극심한 두통이 있는 사람 보셨어요? 극심한 두통. 사실 극심한 두통 하면은 저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정말 심한 두통을 20대부터 그런 두통을 알았었거든요. 1년에 제가 나중에 점점 더 심해졌을 때는 1년에 안 아픈 날이 아픈 날보다 적을 정도로 거의 아픈 날이었어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12월이 되면 12월은 정말 거의 다 빨간 날이었거든요. 저한테 다 아픈 날. 다 아픈 날인데 더 많이 아프고 조금 덜 아프고 하는 그런 차이였는데요. 제가 다니는 교회, 제 남편 이제 목사님이니까 거기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잖아요. 연중에 제일 행복하고 제일 기쁘고 그런 교회 축제인데 제가 그 축제 때 맑은 정신으로 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2월은 약국이 또 처방전 전문으로 하는 약국들이 예전에 제일 바빴던 달이기도 했거든요. 처방전이 많고 제가 그거 처방전 조제하느라고 피곤하니까 잠을 못 자서 그 두통이 더 심했었는데요. 어떤 약도 듣지를 않았거든요. 제가 뭐 한약도 많이 먹어봤고 한의원에도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녔고 제가 또 약사니까 이 약국에서 뭐 이렇게 극심한 통증에 쓰는 약들 거의 다 보잖아요. 근데 어떤 약도 저는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엄청 심했거든요. 진짜 심했어요. 저는 타이레놀 그런 거 아예 안 듣고 하여튼 그랬는데요. 제가 생기산을 먹고 나서 이 두통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생기산 업무를 하면서 이게 이제 지금도 저희 약국에 생기산 이벤트 중이라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완벽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약국 안에 전 직원이 그냥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그런데 제가 혼자서 그때 처음에 혼자서 다른 약사들도 없고 혼자서 그 많은 환자를 다 상담하고 그 이제 직원들 다 관리하고 그 또 제약회사 약 들어오고 하는 거 제가 다 관리하고 이랬을 때는 제가 뭐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과로를 하는 중인데도 제가 두통은 없었어요. 그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이게 만성염증이나 그 만성염증의 결과로 생기는 그 통증의 모든 그 키는 있잖아요. 통증 해결의 키는 혈액순환이더라고요. 그걸 제가 환자들을 생기산을 이렇게 투약하면서 환자들을 케어하고 상담하고 그 이제 뒤에 추후 사후 관리를 해가면서 제가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문제인 거예요. 피가 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만성염증이 생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CRPS라는 것도 열독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대상포진의 그 극심한 통증, 후유증이 있잖아요. 저희 아는 그
제 시댁 쪽에 아는 그 어르신도 그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결국 정말 고통 속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한겨울에 옷을 하나도 안 입고 계시더라고요. 속옷, 팬티 하나 정도만 입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열이 나는지. 근데 그 열만 나는 게 아니라 온 몸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프대요. 대상포진이라는 게 어렸을 때 수두 바이러스가 그 신경절 속에 숨어 있다가 이게 면역력이 약해지면 뚫고 나와가지고 피부까지 이렇게 수포를 만들잖아요. 근데 요게 72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를 써서 딱 이렇게 기선 제압을 하고 잡아야 되는데요. 그 72시간에 제대로 된 처치를 못하고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현대의학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병원에서 그럴 때 만약에 병원에서 스테로이드제를 쓴다 그러면은 사실 더 난리 나는 건데 스테로이드제를 병원에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의 노폐물 독소 중에요. 이 열독이 제일 강력해진 타입이거든요. 근데 CRPS라고 하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것도요. 제가 그 환자들의 증상을 보았을 때 그냥 그것은 열독이더라고요. 열독. 근데 이 열독에는 제가 생기산을 쓰면서 생기산에다가 소생기산을 같이 추가로 쓰거든요. 추가로 소생기산을 쓰고 그 다음에 비타민 B 고단위 비타민 B 있잖아요. B와 C를 이렇게 많이 써야 되죠. 비타민 C를 한 8,000에서 10,000ml 정도 하루에 그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을 쓰거든요. B, C, 마그네슘 이게 이제 같이 세트로 들어가야 효과가 좋은데요. 요즘에는 제 거 원데이 멀티팩이라고 해서 B와 마그네슘과 오메가3가 한 팩으로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요 한 팩하고 비타민 C만 추가하면 사실 비타민 요법으로는 완벽한데요. 이거에다가 생기산, 그 다음에 생기산 하루 3번 먹고 열독이니까 소생기산을 아침 저녁으로 추가해서 써요. 보통 첫 달에는 생기산만 쓰고 생기산하고 원데이 멀티팩에다가 비타민 C 이렇게 쓰면 되고요. 두 번째 달쯤 되면은 이제 소생기산을 아침 저녁으로 추가해가지고 좀 길게 써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마약성 진통제보다도요, 그 통증을 경감시키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이거야말로 그 사람들이 늘 꿈꾸는 원인 치료인 거죠. 원인 치료. 진통제 쓰면서 같이 쓸 수 있고요. 근데 이거 자체가 불을 끄는 것 같아요. 저도 그 항암을 하고 나서 제가 항암제 그 24시간 동안 주사를 맞았거든요. 항암제 이만한 그 팩 안에 들어있는 주황색 물약이 제 몸 속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제 속에서 살아서 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하나도 안 아파 보이죠? 여러분, 제 이 피부색이나 지금 제가 이만큼이라도 생활하는 거 전부 생기산 덕분이에요. 제가 제약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항암제를 썼을 때 제가 느꼈던 그 느낌, 내가 온몸에 불이 붙은 거더라고요. 그 불이 제 골수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피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이미 생성된 피도 다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딱 죽은 거죠. 뭐 제가 제 얼굴을 봤을 때 그냥 제 색이더라고요. 잿빛이 어떤 색인지 알죠? 여러분, 그거는 죽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소변을 볼 수도 없고 대변을 볼 수도 없고 가스가 나가지도 않고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었어요. 물을 한 모금 마시려고 하면 온 몸에 그냥 진저리를 쳐야 그 한 모금을 삼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입에서부터 목구멍이 점막이 전부 다 완전 너덜너덜해져 가지고요. 이게 식도랑 위랑 장이랑 항문까지 요도까지 전부 다 너덜너덜해진 거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한마디로 항암제가 제 몸에 불을 지른 거잖아요. 근데 생기산을 썼을 때 생기산이 불을 끄는데요. 저는 그 항암제로 인해 가지고 또 그 앞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미 체력이 너무나 바닥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생기산을 쓰면서도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생기산이 너무 연약한, 진짜로 말라버린 그런 음식을 못 먹는 사람한테는 이게 좀 센 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후덜거려요. 어지간하면은 후덜거리지 않는데 저같이 그때 그렇게 된 경우에는 그래도 생기산이 저를 살렸어요. 제가 어떻게든지 그 생기산과 비타민 B, C, 마그네슘, 오메가3를 먹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제가 그 CRPS
통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생기산을 권하고 싶어요. 그분들, 저도 이제 아파봐서 아는데, 극심하게 아프면, 그쵸.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정말 딱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입에 담지 못할 생각이 그냥 엄습해 오거든요. 근데요, 조금이라도 통증이 가라앉으면 사람은 정말 살고 싶어 하는 존재예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도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거든요. 심장도 마지막까지 뛰어요. 그래서 살아야 돼요. 제가 이 말 하니까 또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정말 만성 통증, 이 극심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생기산 드셔야 돼요. 이게 혈독, 열독, 이런 것들을 다 정화시키기 때문에 놀랍도록 빠르게 통증을 경감시키고 그 몸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주변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이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만성 두통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꼭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인한 그런 통증, 또 뭐 강직성 척추염이나 그 몸속에 여러 가지 관절염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오는 통증이 있잖아요. 그 통증에도 생기산이 굉장히 잘 들어요. 정말 잘 들어요. 어떤 것보다도 저는 이 통증은 정말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고 일상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파괴력이 있거든요. 이 통증을 생기산보다 빨리 없앨 수 있는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물론 뭐 열이 갑자기 많이 오르거나 그 독감 같은 것 때문에 이게 막 열이 오르면서 머리가 아픈 것은 생기산보다는 비타민 C가 효과가 더 좋긴 하거든요. 저는 독감이 오려고 할 때 그 비타민 C를 한 번에 2000ml 정도를 1시간마다 계속 이렇게 먹는 방법을 쓰는데요. 그 방법을 쓰면 진통제 하나도 먹지 않아도 저는 위장이 약해가지고 진통제 하나를 못 먹어요. 타이레놀 하나를 지금도 먹을 수 있는 체력이 안 되는데 제가 비타민 C 먹고 살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비타민 C 그거 먹으면 위장 빵꾸 난다. 빵꾸라는 말까지 막 강조해서 쓰시는데요. 오히려 위장을 살리거든요. 이게 참 우리 곁에 가까이에 엉뚱한 방법으로, 큰 병원에서, 그러니까 영영 낫지 않는 병으로 평생 관리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의외로 쉽게 치료될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있다라는 게, 참 다행한 일이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제가 생기산을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한테 그 체내 노폐물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체내 노폐물이 본래는 그 우리 몸이 정상적일 때는 굉장히 이렇게 배출이 잘 되거든요. 체내 노폐물이 어디로 배출이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죠. 소변, 대변으로 나가고 땀으로 나가고 그렇잖아요. 빠져나가는 경로가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그냥 우리 몸속에서 필요한 거 다 흡수되고 마지막으로 나가는 것이 호흡으로 나가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 뭐 이런 걸로 그리고 소변으로 나가는 요소 이런 걸로 빠져나간다라는 것이 저는 학교 다닐 때 무척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완전 연소가 되었을 때 깨끗하게 완벽하게 이용이 되고 찌꺼기가 딱 빠졌을 때 그렇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 우리 몸에서 그렇게 완전하게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찌꺼기가 몸속에 조금씩 쌓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현대인들처럼 운동은 적게 하고 움직임은 적으면서 칼로리는 높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런 세월들 또 제때 먹고 제때 자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날밤을 샐 때도 있고 또 먹는 것도 내용이 칼로리는 높지만 정제된 음식, 뭐 정제된 밀가루, 정제된 설탕, 너무 달고 너무 칼로리 높고 너무 기름지고 좋지 않은 기름 이제 이런 거를 막 먹다 보니까 이게 연료가 안 좋으니까 이제 찌꺼기들도 또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고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한여름에 우리는 다 에어컨을 틀잖아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차에, 지하철에 이런 데는 다 에어컨 빵빵하고, 사무실에 가도 에어컨 빵빵하고, 이러니까 약간 추워서 긴팔을 입고 이렇게 다니고, 거의 책상에 앉아 있잖아요. 본래 여름은 더워야 된대요. 그래서 또 비지땀을 흘리고, 운동을 막 이렇게 열심히 하거나 노동을 통해 가지고 땀을 빼면서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배출이 되는데요. 이게 그렇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몸속에 노폐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가지 노폐물, 혈독, 수독, 식독, 열독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 혈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약국에 제가 이제 한 26살 때부터 약국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동네 약국을 열어가지고 제가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약대 졸업해도 실무 지식은 너무 없어가지고요. 진짜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손님들이 저한테 와서 뭘 자꾸 물어요. 병원에서 먹는 약도 물어보시고 본인이 아픈 것도 물어보시고 왜 안 낫는지 물어보시고 온갖 거를 저한테 다 물어보셔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정말 최고의 그 동기부여가 되고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게 수십 년 쌓여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관찰했던 거 혼자 이렇게 저건 뭐지 하고 의문을 달고 고민했던 상당 부분이 나중에 보면 다 혈독에 대한 거더라고요. 제가 한방 공부도 했는데 한방에서는 그런 거를 어혈이라 그래요. 어혈로 인한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어혈이라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했을 때 어떤 쪽이 어혈인가? 왜 현대인들은 혈독이 많을까? 피가 깨끗하지 않고 피가 탁할까? 혈독 그냥 쉽게 말하면 피가 탁하다는 거잖아요. 이 탁한 정도를 현대적인 검사로 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어려울 거예요. 아마 기껏 해봐야 백혈구수, 적혈구수 이런 거 숫자 세는 거고, 그렇죠. 뭐 염증 수치 이런 것도 이렇게 측정해 볼 수 있는데, 염증 수치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정확한 수치가 정확한 염증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성염증이라는 질병이 있지만 정확하게 이 만성염증을 진단하는 진단기구는 또 없어요. 그런데 의사들도 만성염증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는 하시거든요. 이 만성염증이 뭐냐? 결국 피가 탁하다는 거예요. 피가 탁하다. 그럼 피가 탁하다, 어혈이 많다, 또 요즘으로 치면 혈전이 많다, 피딱지 이런 게 많다. 사혈하는 사람들이 피를 뽑았을 때 피가 묵처럼 이렇게 덩어리 져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 사람들은 뭐 전신이 다 이제 염증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한 바에 따르면 왜 현대인들이 혈독이 많으냐, 그냥 쉽게 얘기해서 당뇨병이 많잖아요. 그리고 고지혈증이 많아요.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사람들 이런 거 전부 다 혈독에 들어가거든요. 피가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당뇨 환자들은 정상적인 혈당보다 혈당이 일정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 범위 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넘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씩 이게 툭 떨어져요. 밥을 먹으면 완전히 치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순간이 되면 또 툭 떨어져 가지고 그냥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돼서 막 식은땀을 흘리고 부들부들 떨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피가 병든 상태인데 그 피 안에 끈적거리는 혈당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또 따지고 들어가면 뭐냐, 우리 몸에 지방세포가 너무 많은 거죠. 복부 지방이 있잖아요. 배에 나온 사람들이 현대인들 거의 대부분이시잖아요. 제가 매일 산책을 하는 편인데요. 제가 가는 곳은 둘레길이거든요. 한 40분 정도를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둘레길인데요. 가다 보면 맞은편에 오는 사람들, 비슷한 시간대에 오는 사람들을 늘 보게 돼요. 맞은편에 오는 사람들, 그냥 제가 무심결에 이렇게 봐도 이게 전부 다들 배가 이렇게 나와 있으시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복부 지방이 염증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복부 지방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지방세포가 우리 몸에
저장고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왜 기름기 있고 좀 이렇게 살이 좀 있어야 그게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고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지방세포가 과도하게 많아진 거죠. 그럼 이 지방세포가 어떻게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느냐? 지방세포는요. 지방세포 자체가 분비하는 분비물이 있어요. 지방을 가둬놓고 있는 지방세포니까 지방산이라는 거를 분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 지방산이요, 우리 몸의 근육과 간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열량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혈당을 쓰거든요. 피 속에 있는 당을 근육과 간에서 에너지원으로 써요. 간에서는 당이 좀 많으면 그걸 글리코겐으로 바꿔가지고 저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소모를 시키는데 혈당보다 지방산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혈당과 지방산이 같이 있으면 우리 몸의 근육이나 간에서는 지방산을 더 선호해서 얘를 먼저 쓰는데 문제는 지방세포가 많아가지고 이 지방산을 많이 분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서 혈당이 올라갔는데 이 혈당을 근육이나 간에서 쓰지를 않고 이미 몸속에 있는 지방세포에서 분비하는 지방산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혈당이 줄어들지를 않고 식후에 올라간 혈당이 내려가지를 않고 계속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이 혈당이 높아졌을 때 우리 몸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그 유명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잖아요. 이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혈당을 그 세포로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쓰게끔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이 지방산을 많이 근육이나 간에서 쓰게 되면 인슐린도 그냥 혈중에 계속 높은 상태로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인슐린이 높은 상태로 있고 그리고 혈당도 높은 상태로 있잖아요. 이러면 이게 심장도 굉장히 영향을 받거든요. 이게 심장도 영향을 받고 콩팥도 영향을 받는데 콩팥 같은 곳에서는 이게 염분이 배출이 안 된대요. 우리가 먹은 염분 그게 정상적으로 쓰이고 배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배출이 안 되고 혈 속에 쌓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염분 높고 혈당 높고 인슐린 높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흥분이 돼가지고 혈압이 올라가고요. 또 심박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혈압 생기고 심박수 올라가고 맥촉 오고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몸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나 이런 것들도 비정상적으로 높게 되고 이게 상당히 몸에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건데 이런 것도 따져 들어가 보면 식독이라는 것과 혈독이라는 것이 같이 맞물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피가 탁해진 혈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혈독이 또 잘 생기는 게요. 여러분, 현대인들 중에서 수술 한두 번씩 안 받아본 사람 없지 않아요? 거의 다 수술을 받으셨어요. 게다가 제 나이 정도 먹잖아요.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이 정도 뭐 60대, 50대, 60대 이렇게 되면은 거의 수술을 안 받아본 사람이 별로 없고 또 한 번 받은 분들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몇 번씩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한 번 수술을 하고 나면 아무리 의사들이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말하더라도 그 수술이 내 몸에 미치는 영향 대단하다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수술 후에 회복이 참 어렵고요. 그 이전 수술하기 전과 이후가 확연히 다르다는 거 다 느끼시거든요. 그 다른 이유가 뭐냐? 단지 수술할 때 출혈이 있어서 뭐 체력 소모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수술을 할 때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어혈이 생겨요. 우리 몸의 내부 장기나 이 몸 속에 있는 것들이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피가 이제 산화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 산화가 안 좋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좋은 이유, 항산화제,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항산화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비타민C가 그렇게 건강에 기여를 많이 한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 반대로 우리 몸이 수술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이 산화돼 버리니까 특히 혈액이 산화되니까 그 산화된 혈액이 전부 어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담배 같은 거 있잖아요. 담배를 피면 그 담배 연기가 우리 몸에서
이 피떡을 엄청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혈관이 좁아지거든요. 그리고 피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벌써 위장병부터 피해갈 수 없거든요. 위장관. 보통 담배 피면 사람들이 폐 쪽만 생각하시는데요. 위하고 장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입에서부터. 이게 혈관이 오그라드니까요. 그리고 그 담배 연기, 그게 대단한 산화제잖아요. 산화, 우리 몸을 늙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연기에 다 그을려 버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 담배도 피를 탁하게 만드는 굉장한 주범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호르몬제, 여성들 피임약도 호르몬제고요. 갱년기 되었을 때 갱년기 증상 완화제로 쓰는 호르몬제 있잖아요. 이게 피떡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 호르몬제 그 약 설명서에 보면요, 경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게 혈전증으로 해서 그게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가 거기에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산부인과 밑에서 약국을 한 적이 있었는데 호르몬제가 항상 나가요. 이렇게 약사 입장에서는 되게 간편하기도 해요. 이렇게 조제포에 담지도 않아도 되고 그냥 곽채로 이렇게 탁 주면 그게 그냥 조제가 되니까 편하기도 한데, 그게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호르몬제가요, 이 혈전증 때문에 굉장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드시는 분들은 계속 먹잖아요, 길게. 근데 제가 약사로서 그 복약 지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약 지도라는 게 결국 그 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의사 선생님이 저기서 이거 먹으면 치료된다라고 말한 그 약에 대해서 내가 안 좋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안 했을 때 나중에 만약 그 환자가 보기 드물게 어쩌다가 운이 나쁘게 그 혈전증으로 인해서 어떤 치명적인 뭔가 위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도 조사가 들어와요. 그 호르몬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지. 그거를 안 한 게 되면 저도 처벌을 받거든요. 아무 문제도 안 생기면 괜찮은데 환자가 그걸 먹고 그 경고 문구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부작용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은 저도 굉장한 하여튼 조사를 받고 이제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그죠. 네, 직업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런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무지무지 마음이 불편했던 기간이었어요. 그때 산부인과 밑에서 약국할 때. 저는 정말 호르몬제 권하고 싶지 않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이 호르몬제가 그렇게 우리 몸에 어혈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여성들 이제 원치 않은 임신이 되었을 때 유산하잖아요. 그런 중절 수술이 불법이지만 또 중절 수술 엄연히 많이 시행되고 있고, 그 중절 수술이 이 혈전 그리고 어혈을 만드는 주범이에요.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나면 정상적인 출산이라고 해도 한참 동안 오로가 있잖아요. 여성들 아래로 오로가 나오는데 그 오로가 깨끗하게 빠져나가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그런 게 쌓여가지고도 어혈이고, 그래서 어혈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어혈이 더 많기가 쉬운 것 같고, 남성들은 술, 담배, 그리고 비만, 스트레스, 잠 못 자고 이런 것 때문에 어혈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어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피를 맑게 한다고 병원에서 그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는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뒷골 잡았어요.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하다니. 그런 거를 피를 맑게 하는 주사라고 주시는 병원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피를 맑게 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이지 그게 혈전을 없애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혈전이요, 우리 몸에 정상적인 수준으로는 필요해요. 그거를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혈관이 터져요. 혈관 터져. 이게 뇌의 혈관 터지면 그게 뭐예요? 그게 중풍이에요,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반신불수가 올 수도 있고. 위장에 전에 제가 출혈이 난 사람을 봤는데요. 그분이 병원에서 항혈소판 약, 그러니까 항혈액 응고제를 처방을 받으시는 분이었어요. 혈전 생기지 않게 약을 쓰는 사람들, 심장병이 있거나 그런 뇌졸중이 있었거나 그런 사람들은 항혈전제 쓰잖아요. 근데 그것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이제 혈관이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 이게 위장관에 혈관이 터져가지고요. 그분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 약 부작용으로. 위장관 안에 피가 고여 있는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계속 몸에 뭔가가 이상한데 그거를 하여튼 이분은 운이 좋게 그 원인을 잡아내가지고 그렇게 좀 처치를 했기에 망정이지. 그래서 제가 혈전제 그분은 드시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을 드렸거든요. 이 어혈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따로 있어요. 일단은 제가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어혈 때문에 전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 뭐 고지혈증이나 당뇨병을 비롯해 가지고 피가 탁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또 이게 그렇죠. 피가 탁해서 생기는 증상을 제가 아까 또 만성염증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뇨병, 고지혈증, 만성염증. 만성염증은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요, 사지, 저림, 통증 같은 거예요. 굉장히 몸이 아프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이 다리를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좀 누워 있으려고 해도 다리가 저려가지고 팔다리가 저려서 누가 막 주물러 줘야 되고 하는 거, 그거 만성염증의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리고 뻑하면 머리가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혈액에 혈구 이상이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적혈구 이상, 백혈구 이상, 이런 게 온 것들도 거의 다 만성염증으로 이렇게 진단을 할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서는 이 만성염증에 쓸 수 있는 약이 없거든요. 그리고 당뇨병도 사실은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제면 일정 기간을 먹고 딱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당뇨병은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당뇨병 약을 많이 이렇게 조제를 해봤는데, 그런 사람들을 뭐 몇 년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약 타러 오셔서 조제를 해서 주다 보면은 당뇨 약을 졸업하시는 분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자꾸 약이 늘어요. 그래서 참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고지혈증도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계속 먹으라고 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보약인 것처럼. 근데 고지혈증 약은 제일 치명적인 부작용이 전신의 근육을 녹여요. 근육을 녹여서 그게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하는데요. 몸이 아파요. 그 아픈 원인이 근육이 녹아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그거 근육 녹는 거 참으면 되는 거예요. 왜 뭐 좋은 거면은 아픈 거 참으면서 약을 먹으면 되는데, 이거는 진짜 치명적인 그 부작용을 알리는 적신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약에 의지하지 말고 다른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런 걸로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을 하셔야지 약을 먹어서 되는 거는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어혈증, 그러니까 혈독 이런 거를 치료하는 그냥 제일 손쉬운 방법은 여러분들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식이요법, 너무 짠 음식, 또 과식이 제일 나쁘고요. 제가 그냥 제일 편하게 우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생기산 요법을 하라고 그래요. 제 약 생기산이 이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그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신 통증 정말 빠르게 없어지고요. 당뇨병이나 뭐 고지혈증 이런 것도 굉장히 빨리 나으시는 걸로 봐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제 약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먹고 생기산 먹고 혈당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체크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우, 그런 분들은 안 돼요. 생기산은 혈당 떨어뜨리는 약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을 가지고 실험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고 제일 기본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식습관 고치고, 무엇보다 과식, 운동 부족 이런 거 교정해야 되겠죠. 교정을 하면서 정말 성결한 마음으로 엄숙하게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교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제가 드리는 뭐 생기산이나 그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기산이나 비타민 요법을 병행하시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저도 뭐 아직 70 되려면은 멀었고,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도 많이 아팠고, 죽음의 골짜기를 몇 번 통과했고, 뭐 그런 식으로 저도 나름 제 나름대로 경험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랬을 때 인생은 여러 번의 이런 이렇게 어떤 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살아가는 방식을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재정비해서 새롭게 마음을 바꿔가지고 새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분기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 몸에 이런 만성염증이 오고 또 이런 혈독이 혈전증 뭐 이런 것 때문에 치명적인 병이 생겼다 하면 그게 죽기 전에 너 이렇게 계속하면 죽는다. 네 몸을 네가 좀 살펴봐라 하는 그런 어떤 신호거든요. 우리가 빨간불 켜지면 차 운전하고 가다가 스톱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몸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다른 어떤 것 원망하는 거 다 내려놓고 누구 때문 뭐 때문 이렇게 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새로 스마트폰을 사면 애들 뭐 저녁에 밤늦게까지 계속 그거 사용법 살펴보고 찾아보고 무지무지 즐거워하더라고요. 근데 이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알겠냐는 거예요. 그냥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왕창 굶고 막 몸을 학대해가지고 살 쫙 뺐다가 그 다음에 또 먹고 싶은 거 왕창 먹어가지고 확 찌고 막 이런 사람들 제가 보면 저 사람 뭐지 저거 자기 몸을 가지고 장난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하냐고요. 근데 이 몸을 가지고 앞으로 내 수명대로 살려고 그러면 중간에 좀 몸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좀 그나마 인기가 있고 관심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하여튼 생기사는요, 혈독, 수독, 식독, 열독 이 네 가지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약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선포하는 게 아니고 전혀 아니고 저는 이 약을 그런 용도로까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냥 저는 단순하게 이거 뭐 급성 장염이나 아니면 술독 때문에 그게 이제 주독이 생겨가지고 막 토하고 설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썼을 때 단기간에 썼을 때 잘 듣길래 그냥 그런 정도의 약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약을 쓰다 보니까 이게 신기하게 혈관을 청소하고 혈액을 맑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사람들이 먹어봐서 그 결과 때문에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 약을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더 정확하지 않겠어요? 만든 사람이 뭐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게 임상이 결과가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준 거니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열독, 수독, 식독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혈독 이런 거를 가장 빠르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더라. 그래서 그 엄청난 통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당뇨, 합병증 이런 것이 치료되는 거를 봤을 때 경이롭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죠. 저도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하고 또 항암도 한번 했잖아요. 항암을 하니까 그냥 피가 완전 다 타들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 죽은 사람처럼 됐었어요. 근데 저를 그래도 이렇게 견디고 지금 방송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 살려준 것은 제가 만든 약이거든요. 다른 거는 먹을 게 없었어요. 제가 뭐 제약밖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수십 년 동안 약을 연구했는데 항암제로 인해서 손상된 몸을 회복하는 데는 제약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거 생기산 그리고 진짜 열독이 심한 사람은 소생기산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소생기산이랑 비타민 C 그 다음에 요즘에는 원데이 나오죠. 제가 비타민 요법 하면서 B, 마그네슘, 뭐 오메가3 이런 거 말하잖아요. 비타민 C랑. 근데 B, 마그네슘, 오메가3 이거를 한 포에 넣어둔 원데이 멀티팩이 있거든요. 이거 원데이 멀티팩 많이 활용해 보세요. 그냥 B 따로, 마그네슘 따로, 오메가3 따로 먹을 수도 있지만 이 원데이 멀티팩을 생기산 한 포랑 같이 이렇게 복용하시면 굉장히 좋고 원데이 멀티팩은 말 그대로 하루에 한 번만 뭐 많이 드시면 2번까지 먹을 수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생기산은 하루 3번 먹죠. 여러분들 그 혈독으로 인해서 망가진 여러분들의 몸이 회복되는데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